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한 주간 동안, 좀 힘들었을 텐데, 매매들 잘하고 대응들 잘 하셨는지, 다음 주 시장을 좀 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주에 영상을 못 올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에서 설명드리면서, 이거는 첫째 날부터 시장이 3월 1일, 그죠? 3월 1일 요번 올해 첫 번째 거래 일부터 시작을 하더니만 계속해서 내려 꽂았다. 그건 미국의 연준에서 듣도 보도 못한 양적 긴축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용어를 쓰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빠진 모습이죠. 근데 양적 긴축은 딴 거 없어요. 풀었던 계속 얘기하잖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부터 2008년도 이때부터 양적 완화라는 걸 했잖아요.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해오던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많은 돈을 더 단기간 내에 풀었다. 그죠? 계속해서 양적 완화 중이었는데 이제 양적 긴축이라는 반대적인 용어를 쓰면서 풀었던 돈을 그동안 크게 풀었던 이 돈을 갖다가 회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공포감을 조성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계속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달러의 가치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미 예전에,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맞아. 달러를 풀었으면 달러를 회수하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고, 그러면서 인플레를 잡아야 되고, 요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뭘로? 바이러스 문제로 백신 또는 치료제, 약, 그죠? 약 장사로 인해서. 뭐라 그랬어? 연준이라는 쩐주가 있고요. 그 밑에 미국이라는 사채업자를 통해서 전 세계 각국으로 부채가, 그 돈을 빌려준 상태이잖아요. 그죠? 빌려준 상태야. 이게 양적 완화예요. 여기까지는 맞아.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인플레가 올라가고,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돈을 회수해야 돼. 빌려줬으면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돈을 갖다가 계속 이게 뭐야? 자기네가 빌려주고 자기네한테 다시 들어오게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이거다. 코로나 사태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 세계가 자기 국민들한테 약을 사 먹여야 돼. 돈이 없어. 빌려야 돼요. 그죠? 달러를 빌려서 사야 돼. 그 다음에 약값으로 다시 줘야 돼. 쟤네한테. 지금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지금 막 변동을 주거나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이 구조 때문에. 근데 앞으로도 더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미국의 재무장관 옐런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다 그랬어요? 미국의 부채 한도 상한, 그죠? 이거를 아예 폐지를 해버리자.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돈을 찍을 수 있게끔 만들자, 미국이. 이 얘기가 나왔어.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주요 요직의 MMT 전문가들, MMT, 그죠?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자. 이 전문가들로 포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국이 무조건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내도 달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 지금도 올라가잖아. 돈을 더 풀겠다 하는데도 올라가잖아요. 달러 가치가. 그치? 그 근거가 뭐냐? 아까 그려드렸던 이 구조다. 쩐주와 사채업자 그리고 전 세계는 돈으로 빚에 지금 종속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전의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 논리로 설명을 하기에는 지금은 다른 구조의 경제 상황이 전 세계에 글로벌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1200원을 돌파하고 있어요, 달러가. 그죠? 달러 1200원. 그럼 여기서 달러를 사두면 되냐?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달러가 없어서 경제 위기를 겪었던 IMF를 우리는 경험을 했던 국민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러의 소중함을 알죠. 그래서 달러를
많이 사두고 있지. 역대 최대급으로 달러 통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는 달러가 잠겨져 있죠. 이렇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언론을 통해서, 공포심을 유발을 시켜. 그러면 뭐예요? 더 달러를 사게 되겠죠. 그랬는데, 달러를 사놨어. 1200원 막 치고 올라가길래 1220원, 30원, 50원, 1300원 달러를 사놨어. 사놨는데, 말씀드린 대로 옐런이 미국이 어떻게 돼요? MMT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돈을 무제한적으로 찍겠다. 달러 가치가 확 빠지겠지. 그쵸?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1200원 위로 막 치고 올라갈 때 달러를 샀다. 그럼 이건 작살날 수도 있다. 물론 제 소설이지만 충분히 근거를 갖고 가능한 시나리오다. 근데 이 달러를 지금 사가지고 빠져있는 미국의 주식을 산다,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그냥 달러를 사가지고 통장에 쟁겨놓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요거는 하나 팁으로, 물론 뭐 그런 제 시나리오가 대로 안 가게 되면은 뭐 달라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건 가능성이 되게 충분히 많다라고 저는, 물론 제가 욕먹는 거는 많은 경제 쪽의 사람들이나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와 반대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큰 흐름에, 그죠? 과거의 모습만 딱 볼 게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세상, 이 흐름을 갖다가 읽어내지 못하면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가미를 해서 타이밍의 문제야, 전부. 지금 당장은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 그리고 시장은 반응을 그대로 해줘요. 이거는 공포를 유발하다. 그래서 달러를 사라. 그죠? 빚 있는 거 갚아라. 지금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달러는, 그죠? 더 세상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완전히 빚으로 종속이 되고, 이도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보다,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뭐예요? 달러의 기축통화. 그죠? 달러를 기반으로 한 전 세계를 장악한 달러가 그런 기반이 되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디지털 화폐 CBDC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이 되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전환이 되면 달러를, 그죠?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 통화를 계속 디지털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공고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테스트는 어디서 해요? 중국에서 먼저 하죠. CBDC 어쩌고 저쩌고 뭐 저쩌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달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가 전 세계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근데 그거의 가치가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금의 가치 뭐 이런 것 봐봐. 돈이 무제한적으로 풀려버리면요, 금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요. 그냥 쉽게 말해서 돌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그냥 완전 돌은 아니지만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보석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돈을 대체하는 그런 수단은 아니잖아요. 금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흐름이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금을 사두는 것도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왜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빚은, 둘 중에 하나 이거요. 빚을 청산하는 거. 그죠? 빚을 내서 뭔가를 사고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긴 하겠지. 문제는 분명히 한 번은 터져. 한 번은 터지게 돼 있어. 왜? 이런 과정이 계속 시스템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결국에는 전 세계 IMF가 빵 터져. 도저히 빌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미국은 달러의 가치를 유지시키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유지하면서 전 세계인들은 자꾸 달러를 빚을 내갖고 어떻게 해요? 빚이 부채가 자꾸 커져요. 전 세계 국가들이. 이러면 난 이제 못하겠다. 디폴트 선언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뭐 해야 돼요? 전 세계 IMF는 올 수밖에 없죠. 전 세계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순서는요. 상상을 해봐. 이건 그냥 소설로 들으세요. 그 다음 순서는 뭘까? 제가 생각하는 건 전 세계 중앙은행 있죠. 미국도 연준이 뭐야 이거? 우리나라처럼 한국의 중앙은행 그러면 한국은행이잖아. 국가에서 관리하는 은행이 아니라
국영은행이 아니라 이게 민간은행이에요, 연준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뭐다? 이렇게 이 구조로 막 돌아가다가 전 세계 국가들이 나 이제 빚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전 세계 IMF 이 그림도 나올 수 있고 또는요. 더 나가면 전 세계 중앙은행.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은행이 아니라 민간은행. 그죠? 뭐 예를 들자면 JP모건 얘네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라거나 그죠? 시티은행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거나 예를 들자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저쪽 남미 지역이라던가 이런 국가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고 있어? 중앙은행이 민영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해. 전 세계가 다 이 그림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을 지금 유도하고 만들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 IMF도 올 수 있고 IMF 그림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전 세계가 IMF가 와요. 지금 이게 계속 약이잖아. 약을 팔고 사서 어떻게 돈을 갖다 주고 하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어떻게 국민들도 먹고 살 수 있게 지원금도 해줘야 되고 각 국가가 이러다 보면 돈이 당연히 마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빚을 내야 되죠. 그래서 계속 돈이 풀리는데 달러가 풀리는데도 어떻게 해? 달러 가치가 안 움직여. 이거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약값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플레가 올라가는 건 이거는 인플레가 올라가야 어떻게 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잖아. 그거 뭘로 유발해요? 공급망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쵸? 요 그림이라는 거 꼭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요. 전 세계가 나 이제 빚 못 갚아 이렇게 돼버리면 개입을 하죠. 우리 예전에 IMF 겪어봐서 알잖아요. 국가 금융 정책에 개입을 하게 돼. 이거는 돈을 우리가 줄 건데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이쪽은 니네가 좀 아껴 써야 되고 막 이렇게 그지? 하잖아.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주요 은행이라던가 알짜 기업들을 어떻게 외국 자본에 넘기게 되는 그지? 이런 그림이 그려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는 계기가 됐고 지금 그 과정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죠? 이미 장악이 시작됐고 장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 중국 주요 기업들이. 그죠? 그러다 보면 다 손을 든다. 그러면 IMF가 전 세계로 온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디지털 화폐를 플러스 시키면 어떻게 돼요? 자, 다 좋은데 이거 관리가 안 되네. 너무 많은 국가가 전 세계 많은 국가가 한꺼번에 돈을 필요로 하니까 우리가 다 줄 건데 관리가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 우리가 니들한테 돈을 줄게. 그죠? 그래야 어디다가 쓰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잖아.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죠? IMF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쪽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일이 다 체크를 전 세계 국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 우리가 줄게. 뭐를 기반으로? 달러를 기반으로. 그 순간 뭐가 돼요? 전 세계 화폐는 달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가 깔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니네가 우리한테 갚을 때도 IMF한테 갚을 때도 어떻게? 우리가 준 디지털 화폐로 달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로 갚아야 돼 라고 해버리면 전 세계 화폐는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어떻게 돼? 관리가 안 되는 모습이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 중앙은행 자체를 어떻게 이걸 조건에다 넣어버리면 돼요. 니네 중앙은행, 니네 국가에서 하면 컨트롤이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요? 민영화돼서 우리가 지정해준 은행들이 니네 나라의 중앙은행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안 그러면 돈 안 줘. 이게 돼버리면 이렇게 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 니네 화폐 개혁까지 해야겠네. 달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
1달러에 니네 가치가 뭐 1,000원대, 이거는 말도 안 돼. 1대1로 바꿔버려. 1대1로 바꿔버려. 이렇게 하면요. 화폐 개혁까지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명분은 충분해. 왜? 우리나라가 2020, 몇 년이, 26년인가가 OECD 가입한 지 30주년이 돼요. 그 지금 요때야, 딱 2025년에서 2027년. 여기서 조금 더 이상한 얘기를 하자 그러면 2027년이 되면서부터 뭔가 바뀌어. 별자리가 바뀌어.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큰 그림은 요렇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내려가는 건 괜찮아. 기회야. 당연히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미국 시장 입장이세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내려오는 건 기회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타이밍이 문제야. 어디까지, 언제까지 내려갈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내려가서 밑에서는 괜찮아. 어차피 올라가. 그 드라마틱한 반전은 뭐가? 미국의 뭐예요? 부채 한도 상한 이거를 아예 폐지한다. 그러면 드라마틱한.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뭐 가능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돼야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그러던 전 세계 IMF, 전 세계 중앙은행이 민영화, 그지? 자기네 마음대로 돈을 찍고 줄이고 하는 거를 갖다가 다 컨트롤 가능한 완전 종식이 되는 거죠. 이런 그림까지도 갈 수가 있어. 그러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여야 돼요? 미국이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돼. 지금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이미 끼고 있는 거죠. 지금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법제화해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할 건 없지만 뭐 우리 개인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걱정은 할 건 없지만 이거는 대비는 해야 된다.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금요일 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침 영상에 새벽에 영상을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전주 주말에 못 올리면서 그래서 올리는데,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게 사상 최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빠지고 있는 빵빵빵 빠지고 있는 이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리고 반전을 주기 위해서는 실적밖에 없다.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건 기업의 실적, 경기가 좋아지는 것밖에 없다야. 그죠? 그래서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 발표가 LG전자하고 같이 나왔었잖아요. 요게 잘 나오면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근데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50%가 넘게 전년 대비 좋아지는데도 예상치보다 낮다고 해서 조금은 걱정은 했어. 걱정은 했는데 그래도 시장은 잘 버텼죠. 그게 반등을 나왔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말 그대로 반등이에요. 다음 주 준비는 이렇게 해야 돼. 왜 말 그대로 반등이냐? 볼린저 밴드가요. 확산을 하고 상한선이 올라가고 있어 지금요. 확산하고 있는 와중에 말 그대로 반등인 것 뿐이야. 얘가 꺾여야 어떻게 돼? 상한선이 꺾여야 어떻게 돼? 기술적으로 보자 그러면 꺾여야 5일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5일선과 이격도 크고 그죠? 더 반등은 나올 수 있어.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5일선 위로도 반등을 주려면 상한선이 꺾여야 돼. 그래서 여기 뭐 다음 주에 계속 반등을 줄 거냐?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 그래갖고 금요일날 브레이크가 걸리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목요일날 내려갈 때 저희 같이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리딩 받으시는 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매수 굳이 비중 조절이 더 중요하다. 지금은 올라갈 때 갖고 있는 거 또 현금화하는 게, 수익권 들어오면 현금화하는 게 더 중요하지 여기서 뭐 내려간다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매수도 크게 안 했어. 일부는 했지만. 그쵸? 그리고 올라갈 때는요. 챙겨야 돼. 비중을 또 조절해야 돼.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야. 왜 또 그 근거가 뭐냐? 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이미 시작 첫째 날부터 시초가부터 해갖고 계속 내려왔고 이제 금요일에 요거 반등 준 거잖아요.
월봉에서 볼게요. 월봉이 어때요? 음봉이죠. 음봉이잖아. 음봉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시초가를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얘는 한 달 동안 내내 음봉일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랬어? 월봉이 색깔을 바꿔야겠네요. 월봉이 음봉이야. 음봉이면 일봉은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일봉은 요 안에서 생기고 빠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큰 그림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일봉상에서 양봉을 들어줄 때는요. 매도입니다. 챙길 수 있는 기회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월봉이 내려가고 있으니 음봉일 때 시초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에는 조그만 일봉에서 요거 큰 그림 안에 20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일봉이. 그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려가더라도 그냥 쭉 내려가냐? 아니, 내려갔다가 들었다가 내려갔다 들었다 이러면서 빠져. 저점이 깨지면서. 그 양봉을 들어줄 때는 챙겨야 되는 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5일선 위로 올라가고 양봉 나오고 캔들로는 막 이럴 때는요. 챙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레버리지 차트네. 이 차트를 놓고 보니까 이것도 똑같죠. 코스피. 그치? 상한선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얘가 반등 나오는 거니까 5일선이 갈 수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상한선이 꺾여야 5일선 위로도 가는 거잖아요.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마다 현금을 자꾸 더 만들어야 된다. 왜?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했고요.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다가 내려가는 와중에 반등을 준 것뿐이야. 월봉이 음봉이야. 음봉 중에 양봉 들어줄 때는 현금을 늘려야 되겠지. 단순하죠? 단순해.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월봉이 음봉이잖아. 음봉이니까 양봉 주고 들어줄 때마다 챙겨야 돼.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이거요. 자, 이게 양봉이죠? 연속적으로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 그 다음에 음봉이 떨어지죠. 이 음봉이 앞에 양봉을 깨트리진 않죠. 그리고 나서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 양봉이 이 앞에 음봉을 한 번에 이기지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그만 음봉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 사실상 조그만 음봉이 나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조그만 음봉 나온 다음에 이 음봉의 고점을 양봉이 다음 캔들에서 다음 달이게 되겠죠? 이겨버리면 반전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요. 이 앞에 양봉의 저점을 이 음봉이 종가상 깨트리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종가상 깨지면 저점이 깨지면 20선이죠. 20선 밑으로 내려온다가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버려. 물론 왔다 갔다는 해요. 오래 걸려버려.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주고 조그만 음봉. 그죠? 그게 나온 다음에 다음 달에는 양봉 이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밀릴지 그거 알 수가 없어.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러니까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그죠? 캔들이 음봉일 때는 일봉에서 양봉으로 들어줄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린다. 양봉으로 올라가는 때는요. 월봉이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일봉에서 눌러줄 때마다 사면 된다.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음봉이에요. 상한선도 내려와. 하한선도 올라오니까 이 안에서 놀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5일선 보면요. 외봉, 5일선 밑으로 이탈, 5일선 밑에서 안착, 그리고 5일선 위로 올라갔는데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상한선 꺾이면서 내려와. 이건 쌍봉이야. 쌍봉이라고 무조건 추세가 꺾이냐. 여기서 추세는 21선이 되겠죠. 이게 꺾이느냐. 아니, 외봉 주고 내려왔던 저점이 종가상 깨지면 꺾여요. 추세가 전환돼 하락으로. 근데 아직까지 추세가 깨진 건 아니야. 하지만 쌍봉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종가상 요 5개월선 위로 올려놓고 끝나면 괜찮아요. 그죠? 원래는 6개월선으로 봐야 되는데 괜찮다. 근데 아직은 쌍봉의 냄새는 나고 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막혀있고 밑에서는 받치는 모습도 나와 있어. 그런데 지금 얘네가 MMT를 가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시장에 극한의 공포를 유발시키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깨지고 내려갈 수도 있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요 정도 공포를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진짜로 정상적인 예전에 시스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미국 시장과 그 외에
다른 우리 시장을 비롯한 이머징 시장의 흐름은 디커플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전 세계 뿌려진 달러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미국은 긍정적이요.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요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시장 자체가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음봉이야. 요번 달은요 양봉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요. 쉽게 말해서 반대로 얘기하자면요 해지를 해야 돼. 양봉 주고 금요일처럼 올라갈 때는 뭐 해야 돼요? 레버리지가 아니라 인버스를 산다거나. 그죠? 특히 우리나라는 또 금리 인상, 금통위가 올해 있어. 이번 달에 있어. 그러니까요. 지금 금리 인상 관련주, 보험주들 뭐 이런 애들이 잘 가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시장만의 또 모습도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전략은 딴 거 없죠.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 늘려라. 현금 비중 수익이건 손실이든 그죠? 그 다음에 종목을 그러면 놓을 수는 없잖아. 지금 우리 기준대로라면 75%는 뭐예요? 현금. 25% 전후는 그러니까 뭐 7대3 정도 보면 되죠. 3 정도는 주식을 매매해야 돼. 근데 이미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쵸? 이렇게 반등 줄 때 수익이든 손실이든 손실폭이 적은 구간에 오면요. 비중을 다 던질 필요는 없어도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수익은 요번 달에 글렀냐? 아니야. 잘 봐봐. 이제 월초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봉 나오는 요번 달에 시장이 음봉이어도 종목은 양봉 주고 올라가는 애 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양봉으로 올라갈 때는 월봉이 주가가 일봉에서 내려오고 음봉 줄 때는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위에 물론 막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일봉상의 짱봉이나 뭐 이런 패턴들을 보면서 해야겠지만 계속 올라가고 나중에 외봉으로 내려오는 첫음봉이나 뭐 이런 애들은요. 매매가 사면은 알아서 올라간다요. 뭐 하면 돼? 지금 가고 있는 애들이 뭐 있어요? 막 치고 올라가는 업종들 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금리 인상 관련한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애들 올라가죠. 건설주들 올라가죠. 철강주들 올라가죠. 인프라 관련한 이런 애들 지금 올라가잖아. 왜? 미국도 인프라 쪽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도 3월에 2달 후면은 대선이 있잖아요. 그 정책 관련한 애들이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시멘트 관련주들 올라가죠. 조선주들 올라가죠. 얘네들은 주도주는 아니에요. 월봉이 확산하면서 막 치고 가는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는 아니지만 낙폭이 눌렸다가 근데 요번 달만 보면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요번 달에 매매를 끝내는 거지. 근데 일봉상에서 눌려주는 요런 타이밍들을 사갖고 짧게 치고 갈 때 빠지고 하는 지금 시장이 눌리고 있는 와중에 쌍봉 주고 눌리고 있는 와중에 이걸 사가지고 끌고 가겠다. 장기 투자를 하겠다. 길게 투자하겠다. 이걸 정신 나간 거죠. 그게 아니라 짧게 치고 빠지고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주 전략 간단하게 뭐다? 큰 그림에 시장은 이대로 죽지 않는다요. 이대로 죽지는 않는다. 근데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얘기가 다르다. 왜? 우리 시장은 보시면 이미 쌍봉이 나오고 있어. 이 저점이 딱 깨지면 이거는 작살납니다. 시장 죽어요. 그럴 수도 있어. 코스 닭이죠. 코스 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우리 시장 먼저 보는 거야. 코스 닭은요. 코스 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뭐야? 얘가 만약에 이 양봉의 저점을 딱 깨버리는 음봉이 나와. 이러면요. 고점이 낮아지죠. 양봉이 깨졌죠. 그러면 얘는 작살. 이게 가능해. 지금 그래서 일봉상에서 어디가 깨지면 안 돼요? 일봉상에서도 어디가 깨지면 안 돼. 이 저점이 깨지면 안 돼. 그러면 이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 어떤 걸 얘기했어요? 60과 240이 60과 240이 데드 크로스가 났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지만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62선 위로 올라갈 거고 보통 올라가면 240 전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런데 60이 돌다가요. 60개 전후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보다 높아져 버렸어. 그럼 60이 돌다가 이제 꺾이는 타이밍이에요. 꺾이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240, 60 돌다가 어떻게 돼? 패턴이 이게 골드가 나던 이게 60이고 240이야. 골드가 나던 아니면요
240 이렇게 했는데 60 내려왔다가 얘가 못 돌파하고 이렇게 꺾이죠. 지금 요 꺾이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물 건너 간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꺾이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전저점을 지켜주면서 깨지 않고 어떻게 탁 돌리면 60에 쌍바닥이 나와. 이 저점을 종가상 깨지 않고 62로 올라가면서 60을 다시 돌리면 쌍바닥이 나옵니다. 이거는 마지막 희망이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깨져, 전저점이 깨지고 이게 깨지고 내려가면요, N자 하락판. 여기서부터 여기 빠진 만큼 반등 줬던다 그래서 또 빠진다. 또는 1.618배 더 빠진다로 내려가 버려요. 시장이. 그쵸? 그게 지금 여기가 깨지느냐 안 깨지냐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 요고점을 돌파한다, 추세 전환. 그러면서 62, 242로 돌파하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지금은요, 일단은 꺾였어. 꺾였으면 한 가지밖에 희망이 없어. 쌍바닥. 이 저점을 깨지 않고 61위로 올라오는 자리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나 깨져버리면요, 대비를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지금부터도 리스크 관리는 슬슬 해야 돼. 어떻게 올라갈 때마다 요번 달 음봉이잖아요. 양봉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려놓고 반대로 했지. 나머지 우리가 주식을 다 현금할 수는 없잖아요. 물려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뭐 한 30%, 저도 30% 정도는 주식을 들고 있어. 근데 이거 빠지고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대부분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 해지를 하려면. 내려가는 거에, 일봉에서 올라올 때마다 해지로 어떻게 해야 돼? 인버스. 수단이 있잖아. 인버스 또는요. 뭐 옵션이나 이쪽에 뭐 밑에 방향을 잡는다거나 그런 식의 해지는 해야겠지. 만약에 파생 옵션으로 한다 그럴 때는요. 양매수를 잡아놓는 게 훨씬 낫겠죠. 어떻게 보면 변동성만 커진다 그러면.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악재거리들이 산재에 있어. 이번 주도. 그래서 어떻게 돼?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모습이어서 올라갈 때는요. 현금 비중 늘리고 내려오면은 그걸로 또 이 저점을 깨기 전에는 충분히 가능해. 또 올라올 땐 또 비중 줄여주고 챙겨주고 주식 계좌 안에 현금과 주식의 비중 7대3을 유지하면서 70%는 현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30% 갖고 대응을 하면 된다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돼? 해지도 충분히 해놓고 밑으로 내려갈 거에 대한 요 30%에 대한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어 봅니다. 왜 내려갔다가 반전이 어느 시점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대로 끝나지 않아. 근데 우리 시장은 조심은 해야 돼요. 우리 시장은 그제? 근데 미국을 한번 보면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자, 월봉을 보시면요. 얘는요. 아무 문제되는 거 없죠. 고점 높여놓고 음봉 내려오면 상한선 덮으니까 얘는 내려와요. 얘가 그래서 상한선 덮고 내려오는 거라 얘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 그리고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까지 32,000 있는 데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 미국 시장도. 저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 당연히 작살나겠지. 미국이 작살나면. 그쵸? 그러나 이 내려와도요. 또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은 그냥 음봉이 앞에 양봉 이기고 음봉 고점 높여놓고 이게 이제 처음으로 첫 음봉 주면서 내려오는 거네. 근데 상한선이 꺾였기 때문에 상한선이 꺾였다는 건 무슨 얘기요? 중심선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다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대비해야 돼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것도. 미국 시장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뭐야? 일봉에서 들어줄 때마다 대응을 해야 되죠. 눈으로 봐도 20일이 외봉, 쌍봉. 초기에 내려왔다. 이 저점이 깨지는 순간 훅 하고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안 좋아, 지금 시장 상황.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려놔야 돼. 그리고 하방 포지션을 잡아놔야 돼. 인버스 쪽을 하든 만약 파생 쪽에 뭘 하방을 잡든 뭔가를 잡아놓고 해지, 그걸로 수익 본다는 게 아니라 해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식을 내가 또 매매할 수 있는 건 뭐라 했어? 시장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종목이 월봉이 양봉으로 올라가는 놈이 눌러줄 때는 매수 찬스로 생각하고 대신에 짧게 올라갈 때 챙기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 난 그거 아직까지 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 아니, 내려가서 샀어. 이게 양봉인데, 월봉이 양봉인데, 내려갈 때 음봉 줄 때 샀는데,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못 팔아서 수익권에서. 내가 바빠서. 그죠? 내가 매매가 안 되는 상황에 직업을 갖고 계신 분, 못 팔았어. 근데 얘가 착살나. 이러면요. 이거 대응 안 한 것만 못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요, 그냥 지금 밑에 방에서 잡고 현금 만들어 놓고 쉬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야. 올라갈 때마다. 아시겠죠? 요번 달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음봉이다. 월봉이. 거기다가 연봉도 음봉인 거예요. 얘가 양봉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요, 계속 짧게 대응하고 연봉 자체가 올라갈 때마다 현금을 늘리고, 물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거, 일부라는 게 어떻게, 양봉이 주는 종목 안에서 내려올 때 사갖고 올라갈 때 파는 거는 전략적으로 가능하다. 전략이 세워지셨나요? 머릿속에. 기술적인 것도 설명을 드렸고, 글로벌 경제적인 흐름 안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큰 그림의 모습은 내려와도 갈 가능성이 높다라지만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얘는 안 좋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요번에 이런 이슈로 만약에 소설대로 가는 건지 그게 아닌 흐름으로 가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됐건 내려오게 되면 어쩌면 세게 한 방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빠진다. 세게 한 방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라고 열어두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대응을 하는 게 맞다. 근데 밑으로 안 빠지고 이제 돌아갈 거야 하는 건요. 월봉이 양봉이 돼야 되고 연봉이 양봉이 되면 됩니다. 시초가를 뚫어 올리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 근데 볼린저 밴드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미국 시장도 어때요? 이미 우리는 수축했다가 확산한 거고 얘네들은 월봉 자체가 상한선이 꺾였어. 그러면 중심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가 되니까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주는요, 다음 주는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오히려 하방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인버스나,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3배짜리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버스를 올라갈 때마다 조금 정하든가 아니면 파생 쪽에 양매수를 한다거나 옵션 쪽에 양매수가 좀 껄쩍지근하면 이제 하방으로만 일단 잡으면 되는데 큰 금액으로 할 필요가 없고, 그지? 근데 그런 걸 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인버스를 갖다가 조금은 올라갈 때마다 대응을 해지용으로 그걸로 수익 본다가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어차피 시장에 빠지면 손실을 볼 거 아니야. 근데 시장에 빠질 때 수익이 나는 게 인버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커버한다. 하락이 날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70에서 80%의 현금은 일단 빼놓고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답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다음 주에 그렇게 해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한 달 끊어가면서 하세요. 지금 시장은. 큰 거, 왜냐면 연봉 자체도 음봉이에요. 지금은. 연봉이 양봉으로 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어렵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에 현금을 많이 만드는, 이제 올라올 때마다, 뭐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였고요. 계속해서 올라올 때마다 야, 나 이 종목 손실인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빠질 수 있다니까. 더 커져 손실이.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요. 조금 아쉽더라도 종목마다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게 좋고, 계좌 전체에도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게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리스크 관리는 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지만 뭐야? 쌍봉 주고 빠지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상한선 꺾이면서 지금 내려와갖고 중심선 밑으로 급락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기로 끌고 가겠다, 이거 그거는 큰일 날 소리야. 지금 그건 아니다. 지금은요, 길게 뭐 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거, 그거 보는 자리는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종목을 내가 압축을 할 때는 좀 긴 그림 안에서의 단기적인 흐름을 공략하는 거는 괜찮다. 그죠?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 종목을 압축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또 월 중에, 주 중에도 뭔가 또 큰 문제나 변화가 있을 때는 제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지금 할 게 되게 많아, 사실은. 기본 강의도 영상 계속 만들어서 올려야 되죠. 교재도 계속 교정 보고, 뭐, 지금 막바지 작업, 그지? 뭐, 그거 한다고 좀 정신없지. 리딩방 해야 되지. 기본 강의방 해야 되죠. 기본 강의가 아니라 실전 강의. 실전 강의는 새벽 5시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 그 영상 만들어 아침 올리고 하려고 그러면, 그 잠을 잘 시간이 별로 없을 정도로, 지금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시장까지 안 좋아버리니까 더 맥 빠지고 힘들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금 비중 늘리는 게 지금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거라고 생각해 놓고 그렇게 막 떠들어 놓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장은 반대로 움직여 버리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신호를 줬잖아. 그러면 또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지만 리스크 대비는 그죠?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로 끌고 간다, 그거는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아시겠죠?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답입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